투자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손익 분기점이라 그럴까? 투자 효과 분기점은 한 달에 월 이상이어야 돼. 작년만 하더라도 또 재작년만 하더라도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는데 어떻게 1억 모으냐. 그리고 또 요즘 이렇게 자산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저축만 해서 되냐.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니까 오히려 빨리 1억 모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 말이 이해는 돼요. 말 그대로 정말 핑곗거리 제대로 생겼다. 지금 뭔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월급도 이렇게 작은데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 뭐 굉장히 치솟으면서 원화 가치가 또 떨어지고 있고 원화로 표시된 데에다가 예적금 하는 게 맞아? 돈 모으는 게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막 돈이 불어나고 하려면 일정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이제 눈 뭉쳐봤지만 요만한 눈 이렇게 뭉치는 거 한번 해보셨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눈덩이에다 굴려봐야 이게 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큰 눈덩이, 적어도 우리 몸집만한 이런 눈덩이를 언덕 같은 데서 굴리면 금방 불어나는데 요만한 거는 안 불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종잣돈 1억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 때문이다.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스노우볼 이펙트, 뭐 스노우볼일 수도 있고 스노우볼링 이펙트일 수도 있죠. 눈을 굴렸을 때 요만한 눈덩이는 아무리 굴려봐야 커지질 않죠. 그런데 이렇게 큰 눈덩이는 어때요? 여러분 굴려보셨겠지만은 금방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종잣돈 1억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산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내 월급만 지금 안 오르고 다 물가도 올라가고 자산시장에서 부동산, 금, 주식 할 거 없이 다 올라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빨리 우리는 큰 눈덩이로 가야 되는 거고 그 큰 눈덩이를 갈 때까지는 너무 과도한 위험자산이나 투자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1억을 모으는 데 있어서 저축만 해야 되나요? 투자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투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엄청나게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뺏깁니다. 아마 최근에 시작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지금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코스피에 1억 넣으셨어요? 2억 넣으셨어요? 그건 아니죠. 그냥 뭐 나는 뭐 몇백 뭐 요 정도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다. 근데도 엄청나게 신경 쓰이죠. 열흘에 한 하루 이틀은 새벽에 잠이 깨고 깬 김에 그냥 좀 들여다보자 이런 적 있으실 거예요. 1억을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나 1000만 원 주식 투자한 사람이나 100만 원 주식 투자한 사람이나 이거 들여다보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억을 주식시장에 넣은 사람은 그래요, 이거 좀 신경 쓰는 거 1억이나 넣었는데 뭐 이해가 된다 쳐요. 근데 1000만 원이나 수백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넣은 사람도 똑같이 이걸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뺏기는 거예요. 지난 1년간 우리 코스피 시장은 한 70% 이상 올랐고요. 미국 주식이 오히려 작년에 2025년도에는 좀 덜 올랐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S&P 500이 한 16% 이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우리 예금 적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인 것 같지만 그 수익률로 한 3년 정도를 운영을 한다라고 봤을 때 50만 원, 1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나 50만 원, 100만 원 S&P 500에 투자한 사람이나 성과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3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그 S&P 500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잖아요. 지난 3년간 수익이 거의 한 80% 정도 났는데 그 80% 정도 수익이 난 그 시장에서 내가 3년 동안 청년 도약 계좌를 한 사람과 S&P 500에다가 꾸준히 돈을 넣은 사람 50만 원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만 원씩 3년 동안 청년 도약 계좌를 넣은 사람, 그 다음에 50만 원씩 S&P 500을 넣은 사람, 이거의 차이는 불과 180만 원밖에 안 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난 청년도약 계좌를 가입하지 못할 나이다 라고 해도 실제로 차이는 한 500만 원밖에 안 납니다. 물론 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 50만 원씩 내가 그냥 저축을 했다면 3년 후에 1870 정도 탔을 텐데 S&P 500에다가 50만 원씩 3년을 넣어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2380 정도 나오니까 뭐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500만 원은 내는 돈에 10달 치니까 엄청난 차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3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내가 ISA 저축이나 아니면 청년도약 계좌에 했다 그러면은 나는 저녁에 잠잘 자면서 피부 관리를 했겠죠.
근데 S&P 500에 50만 원씩 3년이라는 돈을 넣는 사람은 3년 동안 내내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뺏겨요. 새벽에 가끔 잠도 깨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그 500만 원이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말라 할 정도로 매달릴 정도로 그렇게 시간을 뺏길 정도로 대단한 차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이 있죠. 손익분기점이 뭐냐? 우리가 break even point라고 하잖아요. BEP라고. 실제로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이 BEP인데, 직장인들은 제가 예를 들었던 지난 3년간 S&P 500의 그 굉장히 판타스틱한 수익률을 가정을 해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50만 원, 100만 원 정도도 만약에 저축이 안 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면서 너무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그때는 일단 돈을 모아서 일단 큰 눈덩어리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종잣돈 1억의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한 1억도 모았고 나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훨씬 이상, 150, 200 이상을 매달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조금 달라지겠죠. 아직 내가 1억도 모으지 못했다, 5천만 원도 모으지 못했다, 3천만 원도 모으지 못했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종잣돈 1억을 투자로 만들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돈을 모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월급을 받는데 뭐 누구는 빨리 1억을 모으고 누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누구나 다 돈을 모으죠. 근데 중요한 거는 1억을 달성하는 사람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모으는 건 똑같은데 왜 중간에 포기하느냐, 모아서 깨고 모아서 쓰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축하는 내용을 한번 보자라고 하면, 이게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도 보면 이런 적금 있죠. 아버님 칠순 대비 적금, 여행 적금, 나 1년 후에 유럽 여행 가야 되니까. 이런 거는 적금이 아니에요. 저축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금이라고 이름표 붙여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 나 적금해. 저축이라는 거는 여러분 쓰기 위해서 모으는 돈이 저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호박씨 열심히 까서 한 입에 털어넣겠다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저축은 뭐냐? 이 저축이 결국 종잣돈이 되고, 그 종잣돈이 심어져서 더 큰 돈이 되고, 그 더 큰 돈이 자산이 돼야만 그게 저축이에요. 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일 안 해도 걔가 계속 일을 하면서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거, 이게 자산이에요. 예금, 이자 나오죠. 주식, 배당 나오죠. 부동산, 월세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번만 갖고 있으면 걔가 나한테 계속 돈을 가져다 줘요. 그런 것들이 자산이고, 그 자산으로 가는 것만 저축인 겁니다. 칠순 위해서 적금을 든다, 물론 기특하고 너무 좋은 효자 효녀인데, 문제는 그 돈은 나중에 칠순 잔치를 하거나 칠순 여행을 보내드리고 나면 나한테 아무 일을 해주지 않잖아요. 저축을 했던 게 아닌 거죠. 여행을 갔다 왔다, 좋은 추억은 남을지 모르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은 많이 늘어날지 모르지만 걔가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축이 아니다라는 거죠. 돈은 다 누구나 모으는데 1억을 모으는 사람과 안 모으는 사람의 특징은, 일단은 목표의식이고, 두 번째 모아서 깨고 모아서 쓰고가 아니라 1억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든 나는 이 돈을 지켜서 자산으로 더 키우겠다라는 욕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돈을 모으는 거죠. 이런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소비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순서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소비를 통제해서 통제한 결과 그 통제가 성공한 돈으로 저축을 해야지. 그러면 100% 실패입니다.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놀고 싶은 마음을 억제해서 억제된 시간에, 안 노는 시간에 공부해야지, 이러면 100% 실패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먼저 해야죠. 공부를 먼저 해서 결국은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네? 놀 시간이? 그래서 노는 시간이 단축되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소비 성향을 파악을 해서 그 소비 성향, 나의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뭔지를 먼저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축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축이 먼저 되고, 그 저축을 하려다 보니까 쓸 돈이 줄어드네? 쓸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적은 돈으로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다 보면 적어진 예산으로 살아내면은 내가 목표했던 저축이 성공하는 거네? 내가 정말 이렇게 작게 잡은 예산으로 한 달을 불편함 없이 잘 살아낼 수 있을까에 도움을 주는 게 가계부인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나는 줄이겠다, 절약하겠다로 가계부를 써서 그걸로 남는 돈으로 저축해야지가 아니라, 거꾸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제가 이 가계부에 여러분들에게 담아드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소비 MBTI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소비 성향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격 MBTI가 이 영어 이니셜 4가지로 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ESTJ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역시 이 소비 MBTI도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재밌게 해보기 위해서 4가지의 영어 이니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ERFQ라고 하는 소비 MBTI가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했을 때는 GRFQ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 2년 전에 나온 거라, 한 3년 전에 나온 거라, 3년 전에는 ERFQ였는데 오늘 제가 또 오랜만에 해봤거든요. GRFQ로 나오는데 영어 이니셜 맨 앞에 E가 있고 G가 있거든요. E 나오는 사람이 있고 G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E는 이제 이코노미컬 해가지고 돈을 통제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관리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쪼잔한 성격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이게 사실 좀 필요해요. 20, 30대 때는 진짜 필요합니다. G는 뭐냐면 generous, 그러니까 좀 관대하다, 여유 있다, 나쁘게 말하면 자유방임인 것 같은데 좋게 얘기하면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 제가 다 시켜봤는데 거의 G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뭐 오늘 얼마 썼는지가 막 꼼꼼하게 이렇게 따질 정도는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니셜은 R과 I예요. 하나는 레귤러고 하나는 일레귤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쓸 때 그냥 매달 비슷하게 똑같이 쓰는 스타일이 있고요. 막 들쑥날쑥 하는 분이 있어요. 돈을 항상 비슷하게 쓰는지 아니면 굉장히 그 폭이 들쑥날쑥 일레귤러한지. 저는 당연히 R이 나옵니다. 그래서 ER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아마 일반적인 20대 30대 직장인이거나 40대라고 해도 R이 나오는 게 맞을 겁니다. R이 안 나오고 막 I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통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니셜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 교통비나 무슨 뭐 관리비나 통신료나 이런 게 아니에요. 고정비가 아니라 진짜 돈을 많이 쓰는 거는 문화 레저예요. 문화 레저 여가 생활에 어떤 돈을 쓰느냐를 봐야 되는데 세 번째 이니셜은 뭐냐면 F 아니면은 S가 나오거든요. F는 food and culture. 그러니까 문화를 주로 약간 음식을 먹고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는지, 아니면 외식비가 되겠죠, 주로. 그 다음에 아니면 쇼핑, 뭔가를 사는 데 돈을 많이 쓰는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 소비 성향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먹는 거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먹는 거에 돈을 많이 쓰고 쇼핑은 적어요. 근데 만약에 쇼핑과 먹는 거가 같다, 그러면 무조건 S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먹는 걸 더 쓰고 쇼핑이 적기 때문에. 근데 쇼핑이 먹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쇼핑이 먹는 거의 90%다? 그러면 S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먹는 거에 돈을 더 쓰는데 왜 내 성향이 S로 나오냐? 원래 먹는 거에 돈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떤 여가 생활의 형태를 갖고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말에 뭐 하냐? 뭐 친구 만난다. 운동을 하러 간다. 산을 가든 자전거를 타든 하여튼 다이나믹하게 뭔가 움직이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은 D가 나오고요. 나는 그냥 쉬는 날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콕 박혀가지고 방콕을 한다. 넷플릭스나 보고 누워있고 쉰다. 이러면은 이제 quiet 해서 Q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ERFQ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주로 이제 쉬는 때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가까운 데 산책 정도는 하고 막 이렇게 여가 생활을 다이나믹하게 하지 않는다. 이 소비 MBTI에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어떤 스타일이라서 뭐가 약점이고 뭐가 주의해야 되고 뭐를 개선해야 되고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보면은 가계부를 쓰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ERFQ 유형이 부자가 될 확률이 많잖아요. 네. 그럼 절제를 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확률이 올라가는 건가요? 모든 부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돈을 흥청망청 쓰질 않아요. 무슨 소리냐,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차 좋은 밥 먹고 말이야 좋은 옷 입던데, 그건 소득이 높으니까 그런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정도 벌면 더 쓸 수도 있어. 진짜로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뭐 소득도 높고 재산이 많으니까 당연히 더 쓰는 건 맞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절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돈을 허투루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2단계는 이제 나의 자산과 월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월급쟁이로 시작을 해가지고 자산을 많이 이룬 분들, 자기 사업을 막 성공한 분들, 이런 분들을 잘 보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경영적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적 마인드라는 게 뭐냐면, 나 그리고 월급쟁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 월급은 딱 정해져 있고 내가 월급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굉장히 사람이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그 2026년 새해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달력부터 보죠. 아, 내년에 며칠이나 노나? 연휴 붙여가지고 얼마나 놀 수 있나? 이게 결국은 경영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급여 생활자의 마인드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경영적 마인드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지만 이 직장 생활을 하는 나라고 하는 개인을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월급을 기업의 수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고 하는 이 기업을 경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기업을 경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 회사가 수입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요. 올해 얼마나 돈 들어올까? 아직 정확하게는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알 수가 없어도 대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얼마 들어올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경영적인 마인드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올해 이 정도 급여와 보너스가 들어올 예정이라는 거지.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올해 5천이 들어온다. 자, 그럼 이 5천 중에 얼마를 올해 쓰고 얼마를 투자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영적 마인드. 회사 사장들은 다 해요, 이거를. 내가 5천만 원 급여 생활자지만 경영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이번 올해 5천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그러면 올해는 냉정하게 내가 아직 집도 없고 아직 사회초년생이고 그리고 다행히 엄마 아빠가 나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올해는 정확하게 50%는 올해 쓰지 말고 투자를 하자, 저축을 하자. 이렇게 먼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러면 큰 그림에서 그러면 5천만 원 중에 2,500을 저축한다고? 그러면 한 달에 거의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월급을 타서 200만 원을 먼저 저축을 하고 남는 돈으로 쓴다고? 야, 그러면 이거 진짜 돈을 빠듯하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걸 잘 집중해서 들으신 분은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 아, 내가 급여 생활자인데 내가 이 나라고 하는 이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올해 5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난 올해는 50%는 무조건 안 쓰겠다, 40%는 안 쓰겠다,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뭘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회사에 전문 경영인으로 CEO로 발탁이 돼서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첫 출근했어. 무슨 일부터 하실래요? 그 왜 CEO들은 그렇게 내가 보면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냐? 그냥 그 자리에 딱 앉는 순간부터 머리가 아파. 진짜예요. 그렇게 아픈데 제일 먼저 밑에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자, 일단 우리 회사에 1년 매출과 비용 현황 좀 가져와 보세요. 이거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여러분도 일단 제가 여기 보세요. 2단계가 뭐냐? 여러분의 월급이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저축되고 얼마가 어디에 쓰이는지 이거 확인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거 하죠. 사회초년생분들은 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부터 적으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산을 알면 갈 길이 보인다. 옛날에 우리 학창시절하고 똑같아. 선생님이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야, 올해 우리 공부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세울 때 뭘부터 봐요? 과거에 너가 지금 과목 중에 뭐가 어떻고 이걸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면 자, 저축은 얼마 하고 있는데 어떤 상품 어떤 은행에 얼마를 내고 있고 이게 만기가 언제고, 보험은 어떤 상품은 어떤 보험사에 얼마 내고 어떤 만기가 언제고, 대출은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 카드는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게 이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 사회초년생이 아니라고 하면 뭐 주식은 얼마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집은 지금 평가 금액이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그래서 만약에 부채를 다 빼고 나서 순자산을 하면은 얼마다. 자, 그럼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월 현금 흐름하고 그다음에 내 자산하고 내 눈앞에 딱 정리가 되는 순간 의욕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월급이 공금이다라고 이 월부에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럼 뭐 댓글에 왜 월급이 공금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던데, 월급이 왜 공금이냐? 여러분이 받은 돈 오늘 여러분이 마음대로 다 써도 여러분 인생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공금 아니죠. 여러분의 받는 월급이 죽는 그날까지 나온다. 그냥 알아서 다 쓰면 되니까 공금 아닌데,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끝나잖아요. 우리 중학교 3학년 사회책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생은 두 번의 마이너스 기간이 있어요. 첫 번째 성장기 마이너스 기간. 그거 부모님이 메워주죠. 나는 돈만 썼잖아. 여러분들 20살 때까지, 클 때까지 돈만 썼잖아. 돈 번 거 하나도 없잖아. 그 마이너스 누가 메워주냐? 부모님이 메워준 거예요. 그 다음에 노년기에 여러분들 70세 이후에 뭐 국민연금 나오고 여러분 뭐 소득 없잖아요. 100%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누가 메워줘야 되느냐? 지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플러스를 만들어서 메워줘야 되니까 당연히 공금이죠. 두 번째 단계는 자산과 내 소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계부를 쓰기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하시고 이제 3단계는 목표 설정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딱 겪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건 포기하고 싶어지는 생각이에요. 그 에베레스트 산이 엄청나게 높은데 거기 왜 올라갔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그거 왜 올라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올라갔을까요? 그 올라가는 게 그분들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올라가다가 야 조금 더 올라가면 공기도 좋고 조금 더 전망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억 모으기를 한다. 또는 뭐 내 집 마련을 한다. 올 1년을 내가 진짜 이걸 달성해 본다. 이런 목표가 명확하지도 않은데 누가 가계부를 쓰겠습니까? 가계부 쓰다가 그만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뭐냐? 가계부를 남들도 다 쓰길래 그냥 나도 써볼까? 그러고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계부를 쓰다가 어느 순간 쓰기 싫어질 때 귀찮다라고 할 때 목표가 생각나야 되는데 목표가 없는 거야. 공부를 할 때 막 공부하다가 1시간은 해. 근데 힘들어. 집에 가고 싶어. 배고파. 몸도 허리도 아파. 근데 그때 맞다. 나 목표가 있지. 그래야 정신 차리고 하는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야, 나 먼저 집에 갈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3단계는 이게 목표 설정. 여기 목표를 다 적을 수 있게. 올해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 1년 목표, 5년 목표, 10년 목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5년, 10년 목표는 아니에요. 5년, 10년 목표는 그냥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는 거지, 재밌게. 사실 단기 목표가 대단히 중요해요.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이 마라톤을 42.195km를 뛰는 동안에 30km 때 어떻게 뛰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에 100m를 안 넘어지고 뛰자. 그 100m 달리기 400번 하면 완주가 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어떻게 보면은 잘 세우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가계부 쓰는 게 재밌으려면은 순댓국집을 갔는데 특을 먹을까 보통을 먹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특을 먹었어. 특을 먹었는데 옛날에 내가 이 집에서 그냥 보통을 먹어봤거든. 2,000원을 더 주고 오늘 딱 특을 먹었는데 완전 달라요. 이 보통하고. 그 느낌. 왜냐면 보통을 안 먹고 특을 먹었는 게 아니라 보통을 계속 먹다가 오늘 한번 특을 먹어보자. 얼마나 차이 나나. 2,000원의 차이가 얼마인가. 딱 먹었을 때 야 내가 선택 잘했네. 물론 뭐 맨날 특을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특이 2,000원 치고는 굉장히 괜찮네. 그 느낌을 가계부에다 적어놨어. 이 집은 특이 괜찮다. 그거를 일주일간 이렇게 쓰면서 우리가 가계부 쓸 때 어떤 재미가 있어야 되냐면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와 가계부를 쓰면서 쓰는 사람은 똑같은 돈을 써도 돈의 가치가 달라요. 10,000원의 행복 뭐 이런 거 있어. 왜 그런 프로그램을 해봤냐면 10,000원으로 살아봐. 그러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막 쓰다가 잠깐만 생각을 하잖아.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짜증나. 그거 뭐 그렇게 사람 답답하게 옥죄.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게 재밌어요. 그 순간 돈을 더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뭐 원화 가치가 없다, 뭐 물가가 높아가지고 지금 뭐 실제로도 그렇고요. 실제로 진짜 물가가 미친 게 맞죠, 그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 돈을 더 가치 있게 쓰려면 돈을 쓸 때 한 번은 특을 먹을까, 보통을 먹을까? 그냥 앉자마자 그냥 특 주세요, 그냥 보통 주세요가 아니라 잠깐만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 뭘까? A 세트가 나을까, B 세트가 나을까? 그런데 가보면 이런 거 잘 시키는 사람 있잖아. 왜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걸 시키고 이거 하나 더 시키는 게 더 이 조합이 더 나아. 뭐 이런 거 머리 팍팍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 어떤 걸 했을 때 가장 가격 대비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은 그건 답답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돈을 가치 있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무슨 소비를 했느냐 이런 거 보면 매일매일은 귀찮아서 또 못 쓸 수도 있거든. 일주일에 한 번은 리뷰를 딱 해. 그러면 일주일이 정리가 돼. 그럼 이제 남는 소득은 드디어 저를 위해서 써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는 게 별로 없어야 돼요. 우리가 4단계가 예산 짝인데 여기는 그냥 예산 짝이 그러니까 그럼 뭐 한 달에 한 500 버는데 나 그냥 한 50만 원만 저축하고 450 써도 되지? 그 450 예산 짜는 걸 넣으면 되는 거냐? 그런 분은 가계부 굳이 쓸 필요가 없죠. 500만 원을 버는데 나는 저축 10%만 한다. 그 사람이 뭐 못하라 저 가계부를 써 머리 아프게 그냥 다 쓰면 되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계부라는 거는 최소한 한 달에 40% 50%를 저축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냥 뭐 한 10% 20%밖에 저축 안 하는 그런 분들은 뭐 써도 좋지만 뭐 안 써도 크게 문제 없을걸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빛의 속도로 1억을 모으고 나도 좀 투자를 열심히 하고 싶다. 투자라는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직장인들에게 투자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손익 분기점이라 그럴까? 투자 효과 분기점은 한 달에 월 100 이상이어야 돼요. 100 이하로 저축하는 분은 굳이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그죠? 열흘에 한 두세 번씩 깨고 뭐 새벽에 이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최소한 40% 50% 가까이를 저축하겠다는 분은 가계부가 필요하다. 근데 예산을 짠다. 근데 예산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슨 예산이겠어요? 여기도 이제 제가 가계부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외식, 쇼핑, 문화생활비. 여기 이제 4단계 예산 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짜면 된다라는 게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외식, 쇼핑, 문화생활이에요. 이게 왜 예산이 필요하냐? 남는 돈에서 막 순서 없이 쓰게 되면 무조건 오버가 되게 돼 있어. 변동 지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 쇼핑, 문화, 레저비가 변동 지출. 예산을 다 소진하게 되면은 생각을 하겠죠.
내일이면은 이제 뭔가 새롭게 하루가 저 다음 달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 달에 내가 문화 레저비 이런 거 다 썼는데 어떡하지? 아이, 그러면 그런 날은 집에 가서 해도 되잖아. 꼭 굳이 뭐 스타벅스. 그러니까 저도 가끔은 생각해요. 스타벅스 한 잔 먹을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먹을까 말까 할 때 그런 게 영향을 준다고요. 이번 달에 여유가 있어. 그래 먹자 한 잔 이렇게 되는 거고 아이들 좀 빡빡하게 먹지 마 그냥 저 사무실에서 그냥 머신 커피 먹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돈이라고 하는 거를 쓸 때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이 소비 간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소비 간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시켜 준다는 게 뭐야? 소비 간격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해 주면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용이 증가한다 그러죠. 만족도가 증가한다 그러죠. 제일 맛있는 치킨이 뭐예요? 오랜만에 먹는 치킨.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치킨 예산으로 그걸 관리했다 그러면 너무 치킨을 인터벌 짧게 안 먹게 그 예산이 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킨이 항상 맛있는 거죠.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예산 없이 막 치킨을 먹으면 어느 순간 치킨을 먹고도 맛이 없는 거지.